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50대 때 해고 또는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분들 상당수가 50대에 이제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고, 40대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케이스를 다뤄보려고 해요. 각종 이제 노동사건이나 자영업자 관련해서 임대차 분쟁 이런 거 사건을 하다 보면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한번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영업 분야에 있어서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의 스토리를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A씨는 50대의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제빵 업체에서 이제 제빵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A씨는 이제 회사에서 그 빵을 개발하고 메뉴 개발하고 만들어보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적어도 맛이나 메뉴 개발로는 회사 내에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매출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했고요. 회사가 제공해주는 환경에서 이제 A씨는 정말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A씨는 이제 자신이 살아온 데 있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실제로 회사 내에서 인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빵 실력이나 맛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신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했을 때도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빵을 잘 만드니까 혹시나 퇴사의 상황이 오더라도 내 가게를 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제 빵 만드는 실력은 좋으니까 가게를 열면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다니던 회사가 재정적으로 좀 안 좋아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A씨는 명예퇴직의 형태,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진 것도 있었고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도 조금 반영이 됐어요. 언젠가는 빵집을 좀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A씨는 이제 명예퇴직의 형태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A씨는 빵 만드는 실력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 초반에 조금만 고생을 하면 입소문이 퍼져서 빵이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A씨는 창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빵 만드는 실력만큼은 좋았지만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어요. 부양해야 되는 자녀도 있었고 현재 치매기가 있는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요양병원 비용 감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두둑히 챙겨서 나왔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이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했을 때 다른 거를 하기보다는 빵집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돈 그리고 퇴직금 목돈이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열 준비를 시작을 하고 서울의 한 지역에서 상가 1층에 빵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자영업이 이제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각종 언론 매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A씨 본인은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제빵업계에서 베테랑이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원래 전문성이 없는 이제 대기업을 재직하다가 치킨집을 차리는 것 같이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실패를 하는 거고 본인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빵은 잘 만든 거는 맞았지만 이제 입지 분석이나 시장 분석이나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A씨는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제품을 잘 만들면, 빵을 잘 만들면 알아서 가게는 성업할 것이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했던 게 A씨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이제 오래 근무를 하면서 빵을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모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일에 충실했던 거죠. 이제 개시를 한 다음 초반부터 A씨는 벽에 부딪히게 돼요. 일단은 오픈바를 믿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이제 대출이자도 감당을 해야 됐지만 기본적인 고정비가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라던가 인건비도 들어가야 됐고 운영이 쉽지가 않았는데 A씨는 이제 시작하고 나서야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특히 어떤 거냐면 경쟁 업체들의 존재였는데요. 사람은 이제 무엇이든 실제 경험해보기 전에는 눈에 잘 안 보이죠. 우리의 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빵집을 열고 나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쟁 업체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어떤 거였냐면은 빵집을 차리니까 빵집에 대한 어떤 분석만 했어요. 주변에 빵집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만 했는데 실제로 하고 나서 보니까 카페가 경쟁 대상이었던 거예요. 경쟁 대상으로 넣고 보니까 본인 가게의 입지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경쟁 업체들과 경쟁이 심한 것을 알게 되면서 잘 팔리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빵의 재고가 많이 남게 돼요. 메뉴와 양을 점점 이제 줄일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 제품의 가지수가 줄어들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쨌든 처음에 경쟁업체 분석을 사실은 잘못한 것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알게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한 10년을 바라보고 시작을 했던 빵집인데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였던 것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고정비, 그러니까 고정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책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회사원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고정비가 많았어요. 뭐 임대료 정도는 생각을 했지만 임대료랑 인건비, 4대 보험료, 관리비, 여러 가지 각종 비용, 매달 나가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감당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특히 홍보랑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 홍보 마케팅의 비용도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이제 불일치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됐던 거죠. 빵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지만 빵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알게 됩니다. A씨는 사실은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여차하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폐업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늦게 알게 됩니다. 실제로 폐업을 하는 순간 이제 영업 중단 시에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적자가 쌓이고 나서 알게 됐어요. 원상 회복도 부담해야 되고 각종 법적 문제까지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하고 나서야 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빵집을 인수할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제 적자는 누적되고 있고 A씨의 이제 얼굴에는 그늘이 지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케이스는 뭐냐면 기존에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문성의 함정인데 이런 거죠. 제가 사례에서도 녹였지만 빵 전문가라고 해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건데, 흔한 그 처음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 제품의 질이나 빵의 질이나 그런 질만 높이면 알아서 영업이 될 거야, 알아서 마케팅이 될 거야. 뭐 특히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죠. 입소문이 날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입소문이 나려고 하더라도 처음에 고객들을 확보할 만한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사실 퇴사 후에 재취업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퇴사 연령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다루는 케이스는 전문성이 있는 케이스를 한번 다뤄보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퇴사를 하게 됐을 때 원래 내가 회사에서 필요했던 역량과 또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의 역량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 너무 낙관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1, 2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어떤 여유 자금 이런 게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50대 퇴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부모님 간병비나 치료비도 부담해야 되고 자녀에 대한 교육 비용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최소 10년 정도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일어나야지 원만한 생활이 가능해요. 50대 퇴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현금 흐름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는 까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고 독립하지 못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 때문에 쫓겨서 자영업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거나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빠지는 함정이 창업을 해서 이걸 운영하는 것과 전문성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사람은 내가 그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일 때는 훨씬 더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해보지 않은 일은 일단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해본 일이 적을수록 그 다른 세상, 내가 이제 회사원으로 생활할 때보다는 그냥 창업을 했을 때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낙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각색한 A씨 사례와 좀 유사합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체를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회사를 다닐 때는 다른 부서, 예를 들면은 영업부서나 홍보부서가 하던 일을 창업하는 순간에는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인사부서, 회계부서가 하는 일도 자영업을 시작을 하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회사 다닐 때는 너무나 당연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던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다 누군가의 노력과 어떤 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창업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쉽게 범하는 오류, 이제 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보고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자기 객관화가 먼저 필요하고 또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리미리 좀 경험치를 쌓아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대부터 창업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20대부터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내가 경쟁할 대상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주변 모든 상권이 아니라 기존에 잘하고 있는 빵집이나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쟁 업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라도 뭐 현금 흐름적인 측면이나,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 이제 준비를 위해서 40대가 넘어갈수록 대부분 이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미리 30대, 40대 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산을 축적하는 데 항상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또 재테크를 해야 되고요. 철저한 준비가 없는 자영업의 경우에는 그냥 몇 년치 생활비만 고스란히 탕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흑수저, 또 자식 앞길 막는 부모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감정 절제나 충동 절제가 안 된다는 점인데, 이게 보통은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그 감정 절제나 충동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무언가 결과를 보였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논리적이거나 뭔가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화가 나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 절제가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감정이 제어가 안 되니까 더 그런 경향이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계속 옮아가게 되는데, 자녀들도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에 왔는데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딱 보고서 너는 무슨 해봤자 공부도 못하네,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막 신경질을 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신경질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반감이 들어서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럴 때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면 자녀가 왜 안 되지? 왜 공부를 못하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분석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뭔가 새롭게 노력을 해볼 걸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자식 앞길 막는 부모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절제가 안 돼서 화를 내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도 없고 향후의 계획성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주로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감정 절제나 충동 절제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도 성립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식의 가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녀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더 좋은 길로 향하려고 할 때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네가 해서 되겠어? 너 해봤자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부모들이 본인이 이제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고 삶에 대해서 뭔가 해봤자 안 된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도 그 사고를 계속해서 전염시키더라고요.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고 해봤자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도 이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니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냥 빨리 일이나 해서 나를 부양해라, 이런 식의 마인드가 된다는 거죠. 사실 과거에 멘토링을 했을 때 어려운 친구들을 좀 했었는데, 집에 가면은 집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이게 집이 좁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집에 이게 정리된 정도나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획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다 카오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나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 봉사활동 카페에 올려서 그걸 보고서 연락을 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거든요. 가보면 그 부모님이 너는 이런 애를 왜 불렀냐,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 해봤자 되겠어, 이런 마인드가 느껴지는 말들을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사실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계속 자녀의 가치를 평가절하를 하고, 사실 노력을 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해라라고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해봤자 안 돼, 그냥 빨리 취업이나 해, 너가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봉사활동을 하면서 체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사실 이게 주요 주제예요. 세 번째는 지식의 가치나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도 집이 좀 어려웠고 주변에 이제 성공한 친구들 중에 저랑 비슷한 환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을 봤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할 때 제가 이제 거의 혼자 준비를 했는데 부모님 두 분이 대줄자가 아니었어요.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되게 드물었고, 자, 그다음에 뭐 대학을 어떤 걸 준비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무슨 대학이 있는지도 잘 모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로스쿨에 갈 때도 그냥 자녀가 변호사 된다니까 좋아하시기는 했지만 변호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사실 모르시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러기는 했지만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식이나 정보가 일단은 있어야 뭔가 자녀한테 좋은 얘기를 해 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고, 뭐 예를 들면 대학을 갔을 때 대학의 뭐 장점이 뭐가 있는지 뭐 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식 앞길 막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체를 부모님 본인이 잘 모르고 부모님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자녀한테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자라서 빨리 자기를 부양하기만을 바라고, 해답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빠른 시기에 취업을 하는 정도의 해답을 줄 수는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향후에 이 방향으로 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뭐 삶의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해답은 단순하죠. 그냥 모르니까. 해봤자 안 되라고 가스라이팅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 본인이 성공을 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거고, 어떤 방법론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이제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를 저는 체감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집에 와서 좋은 모습이나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아이들에게 뭐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거나 뭐 독서를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못하는 거고, 계속해서 자기의 피해 의식만 자녀에게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는 걸 좋은 지식이나 좋은 정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학습시키는 게 피해 의식이나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만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좋은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실제 자기의 삶에서 구현해야지 아이들이 보고 배울 텐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경제력이 기반이 돼야 돼요. 이제 경제력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환경을 저하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환경에 있어서 핵심은 뭐 경제력에 따른 인간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결국에 이 인간 환경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게 어떤 삶의 양식, 지혜, 지식, 정보, 그리고 사고관 이런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방법을 몰라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걸 제공해 주거나 뭔가 보여줄 수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 앞길을 막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랑 실패를 몸으로 다 겪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흙수저가 이런 걸 몸으로 겪고 일일이 시간을 소비하면서 가게 되면은 사실 30, 40살이 됩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사실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모님을 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공부하거나 학습하고 좋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력을 갖췄다는 거는 저는 나의 시간 또는 타인의 시간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인의 시간이나 나의 시간은 결국에 지식이나 정보를 갖춘 좋은 지혜를 갖춘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고 시간을 보내는 그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주변에 뭐 시간을 사줄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집안, 그리고 부모도 그런 걸 제공할 수 없는 집안에서는 부족한 정보나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고 습득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를 그냥 예로 들게요.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어서, 저는 공립학교에서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저 때는 정시수시가 반반 정도였어요. 저는 뭐부터 했냐면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를 전부 다 봤어요. 내용을 보고 수능이라는 시험이 뭘 묻기 위한 시험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즉
이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 시험이 요구하는 어떤 걸 테스트하려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고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을 들어가서 입시 요강을 다 봅니다. 이게 보통 집에서 도움이 되거나 이제 좋은 부모님들을 두거나 뭐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집에서 자란 분들은 이런 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줘요. 뭐 부모님이 공부해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입시 컨설턴트나 학원에서 도와준다거나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못 가는 흑수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스스로 찾아보고 입시 요강도 보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교가 사실은 이름만 다르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다 보면은 뭘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이 돈이 없거나 뭔가 가난한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시를 준비했었는데, 수시나 정시를 준비를 할 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좀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각종 스펙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자식 앞길 막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친구들이 이런 거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단순하고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론을 선택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잘 맞는, 뭐 저 같으면 정시를 선택한 거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강점이 어떤 특성화 스킬이다 그러면 수시 같은 걸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먼저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 대학을 잘 가고 싶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잘 가는 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컨텐츠를 찾으면 사실 컨텐츠의 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고 싶으시면, 공부를 잘하는 법, 대학을 잘 가는 법 하면 무슨 대학도 어떤 대학 어떤 전형을 잘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제대로 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정말 안타까운 거는, 흑수저 집안이나 이런 데서 자라신 분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지식 같은 거를 학습하는 거를 생활화하고 그걸 통해서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뭐 예를 들면 대학 준비를 하면 대학 준비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를 먼저 입시 요강 등을 통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천이나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냥 뭐 사실 방법론도 모르는데 그냥 노력하고 그냥 준비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계속 키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잘 탐색하려면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좋은 정보가 검색을 돼요.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법을 검색한다. 공부 잘하는 법의 핵심이 뭘까라고 하면 이해력이다, 뭐 암기력이다 이러면, 이해하는 법, 암기하는 법 이런 거를 검색을 하면 좀 더 양질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뭘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도 모른다면 사실은 제대로 검색하기도 어려운 거죠. 좋은 정보를 검색하려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양질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인생이 나아지는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앞길을 막는 부모들의 특징은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 그 부모들이 가진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인생의 방향성을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자식 앞길을 막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스스로 찾아내거나 방향성을 배울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익혀야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NS를 활용을 하시는 건 좋은데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뜨는 영상만 보진 마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나를 발전시켜줄 정보를 접하려면 우연히 뜬 영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걸 찾아보고 검색하는 훈련이나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해 보면서 정보를 좀 습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될 행동이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할 행동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40대, 50대가 곧 될 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당했을 때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리하는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어디에서 힌트를 얻은 거냐면 논어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기소불욕,
일시어인이라고 하는데 논어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아니한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인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왕년에 잘 나갔다고 자랑을 한다. 제가 간혹 모임을 나가거나 그러면 간혹 자신이 10대에서 20대 때는 어땠고 그때는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 잘 나갔고 이런 자랑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사실 현재 20대, 30대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보통 현재 성공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누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건 아닌데 그래서 왕년에 막 잘 나갔다는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는데 보통은 지금 성공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과거 이야기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나이가 들수록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궁금해하지 않는 상황인데 자신의 삶의 일대기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문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끊어지질 않아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하세요. 근데 어떤 법적 문제냐 그것만 좀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법적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이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일단 법적 문제만 얘기를 하시라고 했더니 이게 다 법률 문제랑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변호사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들어드리다 보니까 거의 2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듣고 나니 역시나 법률적인 문제의 핵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고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아, 내가 살아온 과정을 다 이야기해줘야 지금 현재의 법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들, 특히 인생 선배님들의 과거 이야기 듣는 걸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고 통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고 이런 걸 궁금해하는 편이고 자진해서 먼저 묻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약간 평전이나 위인전 같은 것도 즐겨 읽는 편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게 그 제목 자체가 김재철 평전이라고 동원그룹 전 회장이셨던 김재철 회장님이 평전이 있어서 읽기도 했는데 원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힌트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다만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좋아하고 되게 따르고 싶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말씀을 좀 아끼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에서 큰 어떤 의미를 못 느끼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과거 이야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람은 이미 충족하고 있는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 무조건 내가 맞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이게 경향성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대체적으로는 현명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현명해진다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착각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보내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면서 체계화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지만 경험의 폭도 차이가 나고 경험의 질이나 경험의 밀도도 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해서 자신의 삶에 접목을 시키신다거나 통찰이나 사고를 접목시키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주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주변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당연히 사람마다 편차가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냥 나이가 많으니 너보다 현명해 그리고 내 말이 맞아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은 별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고의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그리고 왜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오래 고민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거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자주 나이를 언급을 하고 나이로 권위를 형성하려고 해요.
내가 너보다 몇 년을 더 살았는데 내가 너보다 잘 알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보통은 나이를 통해서 권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나 경력, 그러니까 이제 사고로 권위를 형성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나이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20대 초반의 친구들 중에도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분명히 있어요. 제가 실제로도 봤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때나 60대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나이만으로 뭔가 권위를 형성해서 상대방의 발언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나이 들수록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기 쉬운 오류기도 하죠. 세 번째, 젊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무조건 같이 술 먹자고 하는 거. 사실 회사 생활이나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은 대다수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나면 대등한 관계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또래 나이대에서는 들어주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줘라고 하는 구조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과 어울리고 싶고 계속해서 자리를 강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내가 편하게 하고 이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보통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직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맞춰주길 원하니까 계속 젊은 직원들에게 술 먹자고 강권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막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고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싫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자신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상황에도 같이 자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부하 직원이나 젊은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해서 계속 술을 먹으라고 한다든지 강요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제가 조직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생각보다 상사분들이나 나이 있으신 직원분들이 젊은 직원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는데 조직 생활 하기 전에는 저는 당연히 비슷한 세대가 아니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조직 생활 해보다 보니 전부 그러신 건 아니지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젊은 직원들과의 자리를 선호하시고 계속 술자리를 잡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반강제로 강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면 바로 반말을 하는 행동인데 저의 입장에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뭐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반말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손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반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제 사회생활에 있어서 간혹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냥 반말만 하면은 괜찮은데 보통 반말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냐면 상대방은 넌 뭘 몰라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몰라라는 약간의 무시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약간 뉘앙스에 녹아들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대부분 반말을 하시고 그래서 만남의 시간이 지나고 원래 친분이 쌓이면 반말로 전환할 수는 있죠. 당연히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고객 상담할 때도 그런데 그냥 오셔가지고 나이 어린 것 같네 그냥 반말해야지 라고 해서 반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나이를 떠나서 성인이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해지기도 전에 사실 바로 반말을 사용하는 행위는 어떤 분들은 분명히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 행동들, 그리고 욕먹을 수 있는 행동들,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사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현재 중장년의 세대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오늘은 결혼 이야기로 좀 돌아왔는데 사실 결혼 이야기라기보다는 40대 남성들이 겪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40대 한 회사원 남성 A씨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모든 40대 남성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일부의 이야기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이번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좀 각색을 한 거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A씨는 이제 40대 후반에 현재 정유 관련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명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이제 자신의 근무처가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정유 기반 관련 회사에서 18 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유 관련 회사들이 이제 해안가에 많다 보니까 조금 서울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연봉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보통 1 억이 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회사 복지 또한 훌륭해서 사는 것 자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A씨는 이제 신입 사원일 때 회사에 취업한 직후에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상 뭐 지방 근무 때문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별거한 지는 10년가량 됐고 애들은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애들은 한 명은 고등학생, 한 명은 중학생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 원래는 일을 했지만 결혼을 한 후에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말 부부가 좋다고 주변 뭐 직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A씨는 사실 외로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A씨 소유의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A씨는 솔직하게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거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늘 거절당합니다. 아내는 아이들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동시에 같이 이제 거주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떨어져 산지 꽤 오래됐었고 뭐 사실상 주말 부부보다 조금 못한 상황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살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방으로 가는 거에 대한 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지방에는 여러 가지 뭐 문화 시설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아이들도 계속해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서 사는 거를 싫어하는 상황이었고요. 서울에서 생활하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그 A씨를 보러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래서 A씨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주말에 올라가서 아내와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체력도 점점 떨어져 가고 뭐 집에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도 2 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으로 점점 횟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A씨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막이 흐르는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나마 회사에 지원이 있어서 전세금 융자도 받고 주거비를 지원받아서 생활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내 자신의 월급이나 이런 것도 모두 아내가 관리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뭐 사용하는 개인을 위한 돈,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돈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퇴근한 이후에 별로 이제 뭔가 뚜렷하게 즐기는 취미나 이런 것도 많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주변 엄마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오전, 오후를 아주 바쁘게 보냅니다.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고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비싼 식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들어가는 학원비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삶에서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학부모 모임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수다를 떠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아내는 교육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내는 뭐 본인의 가치를 찾고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자녀 교육에는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든다 이런 것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A씨가 벌어온 돈으로 주변 학부모들과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또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교육은 당연히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먹는 음식은 뭐 또 대부분 사와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청소도 주말에 청소 도우미를 불러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내와 자녀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고요. A씨는 이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A씨 본인은 그렇게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죠. A씨는 점점 이제 40대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40대 후반이지만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서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돈 자체는 많이 벌고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그 누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지방에 혼자 떨어져 살고 있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고생에도 가족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일할 때 연락이 온다고 하면은 대부분 뭐 자녀들 이야기, 자녀들 학원비나 뭐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내가 뭘 사겠다라는 이야기뿐입니다. A씨의 자녀들, 아내 모두 A씨가 하고 있는 생활이나 고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원도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뭐 용돈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만 A씨에게 연락을 하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A씨 아내는 이제 여기서 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남편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는 누구 아버지는 의사라서 뭐 연 3억 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보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미국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학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A씨가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권유였어요. 이제 아이들만 보내는 건 아니고
그 아내 본인도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녀들이 계속해서 앞서 나가려면 외국 유학이 필요하다고 설득도 하고 A씨는 이걸 이제 반대를 합니다. 뭐 돈도 돈이고 이제 여러 부담이 있는 데다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아내의 외도도 이제 염려되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거는 A씨 입장에서는 능력이 있고 명문대를 나왔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근데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A씨에 대해서 가족 어느 누구도 A씨가 힘들거나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마치고 나서 돌아오면서 A씨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노력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가족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희생이나 고통을 모르고, 그리고 본인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능력도 인정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신의 삶이 공허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했고 또 회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이제 가족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더 큰 희생과 지원만 요구를 하는 거죠. 노후와 미래에 대한 고민도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데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자산을 모으긴 했지만 집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돈을 써서 생각보다 현금성 자산은 없습니다. 회사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들게 되는 게 이겁니다. 집에 와서 TV를 틀어보니 TV에는 이제 이 아내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 뭐 시댁의 간섭, 뭐 아내의 아픔에 뭐 공감하지 못한 남편들, 뭐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남편들의 입장을 공감해주는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아요. 평소에 성실하게 일해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 가정적이지 않다라는 핀잔을 듣고 있는 게 A씨 본인의 모습이었고, 또 이게 결혼 생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일하고 있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제 점차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댈 수가 없었고 이제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좀 사례가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40대 분들의 경험하는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혼 사유로도 이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좀 각색을 한 건데, 흔히 이제 우리가 외도를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보죠. 당연히 맞아요.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고 이제 이혼이나 가사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게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 상담 통계를 내보니 제가 지금 사례로 말씀드린 상황으로 이혼 상담을 하는 남자들도 또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 측에서는 1등이 민법에서는 그 840조 3호 사안인데, 이게 뭐냐면 부당한 대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거나 뭐 가정폭력에 비슷한 뭐 폭언이나 이런 등등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이혼 사유로는 가장 많았고요. 남성의 경우는 뭐였냐면은 장기 별거, 성격 차이, 경제 갈등이었습니다. 경제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벌어온 돈을 헤프게 쓰는 아내를 점차 참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로 많이 나오는 대사가 아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흥청망청 탕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전혀 존중받지도 못하고 이제 자산도 제대로 이제 축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남성의 경우에서는 좀 비율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는 인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돈으로 여유가 있는 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퀘스트를 하나하나 이게 해결을 하고 통과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공허함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이제 좋은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이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인생에서 40대에 흔히 오는 그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느낄지 모르는 그 회사 생활에 대한 허무함이나 공허함,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외로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내가 실제로 진짜로 원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잘해주기만 한다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이제 좋은 배우자를 처음부터 잘 골라서 판별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거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또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나 공허하지 않은 인간관계에서는 필요한데,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제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통 저는 어느 정도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가정 내에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권위적이라고 하면 흔히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폭행 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권위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가정의 뿌리나 기본적인 흔들림 없는 어떤 하나의 줄기, 가지가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기둥이 돼 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40대 남성 가장이 가장으로서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도 상담을 통한 이혼사의 분석에서도 이런 뭐 경제 갈등, 성격 차이 같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 그리고 자녀 모두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고 잘해주기만 한다고 좋은 배우자와 좋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고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시당하진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존중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한쪽은 이용하고 한쪽은 계속해서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볼 수는 없겠죠. 40대나 50대, 60대 남성들이 가정 내에서 이제 고립된 존재가 돼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게 이제 행복에서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희생을 하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그런 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오늘은 50대 때 그 퇴사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뭐 회사가 이제 대기업 같은 곳을 다녀도 뭐 40대부터 이제 약간 은퇴를 하거나 뭐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좀 회사가 어려워진 케이스에서는 그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정리해고까지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 노동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고 뭐 이혼 사건도 많이 하지만 노동 사건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접하는 게 그 40대나 이제 50대 때 딱 퇴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를 겪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약간 사례를 각색해서 좀 들려드릴게요. 자, A 씨는 이제 50대의 초반에 들어섰는데요. 이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그 해당 사업부 재정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권고사직을 할 만한 사람 대상자들을 이제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본인, 그 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제 A 씨가 그 권고사직의 대상자가 됩니다. 뭐 대부분이 그렇다시피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걸 좀 더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이걸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응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끝까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응하지 않으면 추후 이제 정리해고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보통 이 상황에서 A씨 같은 분들이 이제 정리해고가 이제 성립을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시기 위해서 저한테 사실 오시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 50대 초반이지만 A씨는 자기가 회사 내에서 오래 다니고 잘 버텼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어요.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회사에서 잘 버티지 못해서 이미 퇴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미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봐왔던 거죠. 몇몇 동기들은 나가서 치킨집도 차리기도 하고 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실제로 많이 보니까 보험에 이제 늦게 뛰어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장례식장 뭐 아니면 주유소 등등등 이런 약간 알바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영업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제 A씨는 지금 제의를 받은 상황에서 그 실제로 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봐요. 요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좀 코로나도 있는데 장사는 잘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러 가는데 치킨집을 연 친구는 이제 그럭저럭 먹고 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물어보니까 월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해요. 근데 이 월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것도 꽤 괜찮게 가져가는 상황인 거예요. 주변 가게에 비하면.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냐 그랬더니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한다고 말해 줍니다. 근데 이제 A씨한테는 사실 딸이 두 명이 있는데 아직 대학을 두 명 다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면 이제 아이들 학자금을 어떻게 감당을 할지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돈은 벌어야 되는데 또 A씨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 아이를 낳으면서 약간 경력 단절이 돼서 그냥 이 집에서 뭐 전업주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혹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정도 진행을 하는 수준인 거죠. 한 50대 초반에 들어서 그렇게 은퇴를 하는 거를 보면서도 생각보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집은 한 채 있지만 집 말고 다른 어떤 재산이나 뭐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물론 이제 향후에 퇴직금은 나오겠지만 돈을 더 모아놓을 걸 하는 후회를 이제 하게 되고, 그 회사를 사실 정년까지 채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기대는 사실 이제 되게 헛된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죠. 물론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랬지만 정작 딱 당사자가 되니까 그때서야 좀 더 체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A씨는 이제 퇴직금을 좀 더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가 되는 것보다는 권고사직을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업급여도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A씨는 사실 가족들한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정리해고가 됐다 또는 이제 공고사직이 됐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뭐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주로 사실 도서관을 많이 가세요. 이제 좀 책 읽는 거 좋아하시면은 이제 돈이 안 드니까. 아니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하고 뭐 당구를 치러 간다거나 이제 골프 같은 거를 치러 가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자기가 돈을 좀 쓰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다른 친구들이 간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얻어서 좀 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아내랑 딸을 어떻게 부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이제 퇴직금을 받은 걸 가지고 자영업 창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망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업 교육 같은 데 가서도 거기는 창업하라고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좀 실속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한 월 200 정도를 받는 뭐 경비원 아니면 다른 일반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나마 일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인제 만약 일을 못 하게 되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케이스를 많이 접하게 되고, 보통 이제 회사 사정이 뭐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인력에 대한 감축이죠. 이런 이제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 회사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뭐 사업부를 폐쇄한다거나 뭐 인력 조정을 한다거나 회사 자체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된다거나, 사실은 이제 사내 정치에서 이제 약간 라인에서 밀리면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마 회사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무언의 압박 같은 게 들어오죠.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들은 들어오는데 이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거냐. 그리고 최근에는 임금 피크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도입돼 있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50대가 되어서 퇴사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새롭게 취업하는 게 전문직 같은 그런 직종이 아니고서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제일 문제가 업계에서 뛰어났으면 좀 다행인데 뛰어나지 않았거나 그냥 적당히 자리를 보존하고 있던 분들,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분들은 더 취업문이 좁습니다. 사실 평판이 좋고 업계에서 뛰어났던 분들도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게 또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일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쪽 일들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대기업 막 부장까지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막 최저 시급만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좀 심리적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자녀들이 대부분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돈이 계속 많은 상황인 거죠.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뭐 학원비,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학연수비, 또 애들은 이런 사정들 잘 모르면 계속해서 놀러 다니고 이런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두고 있다면 돈도 계속 용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자녀들이 생각보다 부모님의 희생을 너무 당연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어느 정도 좀 재정적으로 계속 용돈을 받거나 이러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잡기 위해서 용돈이나 뭐 교육비 같은 게 계속해서 지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원이 끊기면 엄청난 그 반감이나 반발을 갖게 되거든요.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약간 무시도 이제 시작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원은 또 완전히 줄이기도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있는 돈을 까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고,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찾기까지 그전에는 20대 대부분을 취업 준비로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은 사실은 계속해서 부모님이 이제 부양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아르바이트나 자기 어떤 용돈이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녀들은 스스로 마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드물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또 엄청난 흑수저나 이런 분들은 뭐 20대 때부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아주 막 다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서민층이나 중산층 얘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는 이제 사실 노후 대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늦게 시작하면 할수록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20대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제가 제일 사실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유비무환인데 제 인생의 전략은 항상 무엇이냐면 현재 제가 잘 되고 있고 현재 건강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전략이에요. 잘 되는 거에 항상 인간이 빠져들게 되면 미래가 안 보이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미래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생각을 거의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유비무환 전략을 계속해서 취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줄어들고 근데 제가 이제 A씨의 예로 들을 때는 그나마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돈과 이제 퇴직금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정도로 충분한 여력을 어떤 돈으로서 쌓아놓고 있으신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사람이라는 게 추상적으로는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생존 방법이나 미래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인간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할 거고 내가 가진 소득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빠지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게 안 되게 되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망, 특히 국가 사회복지재정 같은 거가 충분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한 10년, 20년 후만 돼도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거라는 게 지금 명확한 상황이고요. 이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사실 체력도 떨어집니다. 저는 아직 젊은 편인데도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체력이 약간씩은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는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평생 회사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고요. 내가 어떤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에 다니면 그 회사의 어떤 틀 속에서 그리고 회사의 어떤 가림막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회사의 틀 속에서 받았던 어떤 지위나 대우가 싹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날 것이 남게 되는데 사업을 시도하거나 이럴 만한 실력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경우가 드물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다니시던 분들은 자기가 원래 받던 대우에 익숙해져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에 가서 약간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러면 그거를 멘탈이 못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회사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고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50대인데도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처음 들어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미리 이제 자녀를 키우신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조금 줄이시고 하면서 노후를 위한 좀 대비나 어떤 돈의 축적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자산을 축적하는데 항상 노력이나 어떤 공부 이런 걸 기울여야 되고 재테크 공부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재테크는 좀 어렵다고 하면 회사 내 경험을 통해서 이직을 항상 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축적해 놔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학습을 좀 해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실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항상 뭔가 미래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위험을 좀 대비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게 저는 인생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잘 되고 계신 분들, 특히 20대, 30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건강하죠. 저도 물론 아직 30대지만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게 40대, 50대가 그 체력이나 현재 생각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게 거의 힘들고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내가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놀러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는 사실은 미래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고 대부분 20대, 30대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놨던 분들이 그리고 이제 자산을 축적해 놨던 분들이 40대, 50대를 조금 더 풍요롭게 보내고 갑작스런 퇴사나 갑작스런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뭔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자산을 축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0대 때 퇴사를 하게 되면 겪게 될 현실을 사전에 좀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노후가 관련돼서 최근에 50대 분들, 60대 분들이 달라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상속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상속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어떤 가구의 형태,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A씨는 이제 정년퇴직한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 A씨의 부부는 이제 자녀 2명을 키웠어요. 이 한 명은 30대 초반, 한 명은 20대 후반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2명 다 이제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준비생 신분에 있습니다. A 씨의 경우에는 사실 퇴직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은퇴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녀에 대한 부양 문제도 있지만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굉장히 컸어요. A 씨도 사실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60세가 됐을 때는 노후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하나의 바람이 있었는데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 사회생활 초반부터 아이도 낳고 열심히 해서 키우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지방에 자가 한 채의 아파트 정도는 소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후 준비를 풍족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대비할 정도 수준의 금융자산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자산을 잘 모으지 못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부양, 양육, 그리고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가 굉장히 컸는데 이 사교육과 관련해서도 많은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60살을 마무리하겠다는 그 바람과 목표는 결국에 이루지 못했고요. 노후가 완벽할 수 있을 거라는 젊은 시절의 기대는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60대가 되면서 더 깨닫고 있어요. 주변을 보아도 친구들도 자녀에게 아직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0대, 40대부터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집 한 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자녀들의 취업 나이가 늦어지고 있고 자기 친구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아이들도 지금 2명이나 되지만 취업 준비생 신분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과거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런 부부들 중에서는 외벌이 부부가 많죠.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신경을 썼었고요.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나오기는 했어요. 사실 대학 등록금도 냈었고 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들어갔던 사교육 비용도 거의 수억 원대가 됩니다. 이 수억 원대를 써서 많은 교육을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후에 그 4년제 대학을 나온 자녀들이 생각보다 취업이나 이런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현실로 깨닫게 되고 체감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A씨는 건강하다는 거였어요. 약간의 질병들은 있었지만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었고요. 다른 또래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체력은 조금 괜찮은 상황이었고요. 건강도 괜찮은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에 각종 아르바이트랑 일자리를 구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지금 자기의 세대를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험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일단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본인들이 실제로 내가 원래 임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그 새로운 일, 뭔가 이런 걸 적응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보통 기능직이나 기술직을 하면서 정년 없이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것도 원래는 팁을 짜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일공이나 인테리어 쪽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얻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팀장급들이 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입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가르치고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계속 부딪히거나 약간 불편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안 써주려고 했던 거죠.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A씨는 행복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보통 퇴직 시기가 50대 초반에 희망퇴직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은 정년은 채우고 나와서 다른 일을 구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은 상황이었어요. 나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게 A씨가 경험하는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자,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녀들한테 이미 교육비도 많이 쏟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집과 모아놨던 금융자산을 가지고 상속까지 해줄 여력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과 아내가 일단은 생존을 하고 노후를 보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고 감당하기에도 되게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취업을 계속하지 않고 만약에 집에 얹혀 살게 된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A씨였습니다. 최근에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좀 있죠. 그리고 저성장 사이로 진행을 하면서 양극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계속해서 아주 크게 증가하거나 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죠. 보통 고소득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한국 구조의 문제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50대 초반쯤부터 이미 첫 직장, 보통 우리가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그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는 점, 실질적으로는 한 20년가량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요. 물론 이 제가 각색한 A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60세까지 정년을 채우고 나온 케이스지만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년을 꽉 채우고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드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굉장히 이제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최근에 조사가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4년 12월 31일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의 제10차 국민노후 보장 패널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일단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와 최소 노후 생활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적정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게 노후로서 생활하기에 적정하다라는 금액이고, 최소 생활비의 경우에는 노후를 보내기만이라도 하려면 필요한 돈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 조사에 따르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일단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했을 때 월 297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개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2만 원이었습니다. 직전 조사는 2021년에 있었는데요. 2021년에는 부부 277만 원, 개인이 177만 원으로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건강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건강하다고 전제를 했을 때 최소 생활비, 이 최소 생활비를 얼마로 받냐면 1인 기준 136만 원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얼마로 받냐면 217만 원으로 조사를 했고요. 절반 이상은 사실 노후 준비를 하지도 못한 것으로 설문조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이 생각하고 있는 은퇴 연령 또는 퇴직 연령은 어떠냐? 자, 일단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에 예상 은퇴 시점은요, 약 67세예요. 예상 은퇴 시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생계를 목적으로 더 이상 근로나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67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노후가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느냐? 69세로 보고 있어요. 그 노후 시장 연령을 69세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을 때 계속해서 월급이 상승하고 이래 임시직이나 이런 게 아닌 이런 직장에서 50대 초반쯤에 보통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은퇴 연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이 한 20년 정도 갭이 있어요. 50대 초반부터 거의 60대 후반까지는 일반 처음에 들어간 직장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또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희생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겠다, 이런 방식이 되게 많았고 생각이 많았는데요. 최근 조사에서는 조금 다른 게 보였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조사인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라는 걸 했어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조사인데요. 이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여전히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비율이 가장 높긴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51.4%였어요. 근데 자신 및 배우자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좀 인상 깊은데 계속해서 조사에 따라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율이 현재 2023년 조사에서 24.2%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첫 번째가 모든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겠다, 두 번째가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가 2등이 된 거예요. 원래 처음에 2008년 조사에서는 1등은 똑같았어요.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두 번째 수치가 장남에게 상속한다였습니다. 조사를 시행할 때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조사에서 조금 증가하는 것이 또 뭐냐면, 이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나한테 잘해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라는 비율이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를 해서 지금 8.8%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인 가구, 1인 독거노인 가구죠. 독거노인 가구,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자녀랑 같이 산다거나 부부가 같이 살고 있거나 이런 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한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이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 일단은 1인 가구 비율은 어떠냐면 2020년 조사 대비 13.0%포인트가 증가를 해서 32.8%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전히 1등은 부부가 한 가구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케이스였어요.
50%였어요. 그래서 부부 가구는 55.2%입니다. 부부 가구 다음으로 1인 가구가 2등의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녀 동거 가구는 큰 폭으로 조사 때마다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요. 참고로 독거노인이 여러 이제 방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우울 증상을 가진 비율이 16.1%입니다. 이게 꽤 높죠. 다른 거에 비하면 깊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양 관리에 있어서도 양호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54.4%인데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서 가장 적었어요. 여기에다가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9%였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에서는 생활상 어려움이 있다가 73.9%예요. 사실 젊은 층에서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게 결혼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문화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년 후, 30년 후가 되면은 훨씬 더 이 독거 노인 가구가 증가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중장년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이를 위해서 자산 및 배우자를 물론 아직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준다고 크기는 하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데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나와 내 배우자에게 상속자산을 쓰겠다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는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개념은 점차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부모도 자신이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는 개념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자녀에게는 끝없이 계속해서 캥거루족이라든지 니트족이라든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자녀에게 무언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모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신의 노후 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 내 돈은 내가 쓰고 간다. 죽기 전에 자녀에게 어차피 도움받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 돈은 내가 쓰고 간다. 이런 쪽으로 상속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젊은 층인 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50대와 60대 분들에 대한 컨텐츠를 젊은 층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자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